네, 피고인 정성욱을 위한 최후 변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께서 끝까지 이 사건 공정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실과 증거에 있어서도 역시 한 점 공정함을 잊지 않도록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특검이 이야기했던 정성욱에 관한 내용 중에 헌법과 법률에 준수해야 하는 그 문장이 먼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정성욱 부대는 군대 내에서도 모릅니다. 지금 공작 부대라고 말하는 이 사실 자체가 참담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공작이란 단어도 못 씁니다. 정성욱은 최근 공작 중에는 중국에서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상관이 지시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공작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만큼 상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변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변호하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내란범을 내가 왜 변호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태를 관망하기 위해서 자문만 해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대에서 실행행위가 없다. 그날 부대에서 나간 바가 없다. 부대원들이. 그리고 그 해제 동의가 있자마자 안도와 한숨을 쉬면서 그리고 바로 해산했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헌문란 목적. 국헌문란 목적이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전두환이 그랬습니다.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은 반란수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수, 소수 나눠가지고 내란수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최규하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단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재판도 결국은 윤석열이 저지른 이 모든 재판에 대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재판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이 출동했습니다. 장군이 출동했습니다. 대령이 출동했습니다. 병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군용법 적용해야 됩니다. 특검은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과 그리고 노상원에게 그들이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들이 기획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 대장은 화이트리스트에 드는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문상호 등 이들이 바로 행동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구를 지금 특검은 행동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사실 정성욱과 관련돼서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련돼서 그 인원들을 체포한다. 이런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봐야 됩니다. 피고인 정성욱을 행동대장으로 놓게 되면 그럼 충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정점은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이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실행한 모든 야전 총사령관이 김용현이었고 김용현의 머리 역할을 했던 숨은 조력자가 바로 노상원, 이 셋이 조정 통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술을 마시면서 또는 그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대장들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지금 특검이 저는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그냥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형법 91조 2호와 관련됩니다. 강압으로 전복은 아니고요. 지금 정서학과 관련돼서는 권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입니다. 권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을 특검에 비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지금 중앙선관위에 설사 30명을 그 아침에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 체포한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는 1200여 명입니다. 1200여 명 중에 30명을 연행해 가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가? 한 번도 권한 행사의 불가능에 대해서 증거로서 그렇게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오늘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접근은 노상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상황은 문상호도 마찬가지고 정성욱도 마찬가지고 정성욱은 부대 보안 사고 때문에 보직해임 된 상태고 문상호는 제가 변호했었던 그 박준장이라고 900여 단장과 대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해서 보직이 대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모두 원상태로 올려주고 진급 이야기를 했던 게 노상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상호야말로 행동대장이라는 그런 입증이 가능한 게 본인도 지금 사령관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노상원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먼저 문상호를 그 자리에 올려줬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 정성욱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상호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왜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말을 매번 했을까요? 지금 특검은 그 과실 열매를 같이 공유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정성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과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물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세 세트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준비했던 시기 늦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도 한 세트만 준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하라는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건 A4지를 줬는데 그 A4지 내용을 보고 만약에 과실을 따먹으려고 했다면 달달 외웠을 겁니다. 본인 거기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정성욱의 임무가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롯데리아에서 만났을 때 그거 물어봤을 때 답변 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게 과연 과실을 같이 따먹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보면 그 물품을 준비하고도 당시 부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모르니까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습니까? 계엄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엄의 요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부대는 국회에서 동의 절차에 동의가 됐다, 해제 동의가 됐다 하자마자 그냥 해산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을 위헌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해제 동의가 돼도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은 거기 모여서 이 야구방망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거 쓰지 마라. 케이블 타이 어떻게 하죠? 이거 끊어진다. 쓰지 마라. 이거 복면 어떡합니까? 이거 신발 주머니 써보고 이거 찢어집니다.
그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해제동이 됐어요. 다행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변호인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검이 지금 이 안에는 분명히 우리 특검은 동양고전을 인용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제가 지금 변호를 했던 이유도 윤석열은 내란 수계가 아니고 군인들을 출동시켰던 반란 수계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는 더욱더 특검의 태도가 이중적입니다. 여인형은 일반 이적죄 군형법을 적용해놓고 그걸 지시했던 윤석열과 김용현은 민간인이더라도 형법 33조가 적용돼서 당연히 군형법이 적용돼서 14조 3, 8호에 따라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이적죄 적용해서 무기 그리고 3년 이상 이걸 적용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고 법치주의를 무력하게 하려고 했다. 더없이 법정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 모순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백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직위원 판결부터 이진관 판결, 류경진 판결 집합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합범에는 일반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분명히 국회에 출동해서 그래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즉 국회의 해제 동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가서 서버를 탈취해버리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멸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군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공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지시를 공모라고 엮고 그 다음에 네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능적 행인 지배다. 저쪽에서 했던 국회에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중앙선관위에서의 내란 임무 중요임무 종사를 기능적 행위 지배도 너도 책임져라. 이러한 책임의 확장으로 도구를 행동대장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법리로 지금 공동정범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리 오해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91조 2호에 따라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으로라도 인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범의 법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한덕수나 그리고 이상민이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검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 두 번째는 바로 국헌문란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역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법정형이 강한 범죄는 없다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속 요건을 확장시켜야 됩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91조 이후에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자, 지금 정성우의 경우에 물품을 준비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무슨 그 인원 선발,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준비했다. 그래서 30여 명, 아침에 30여 명을 연예가 간다. 그럼 30여 명 말고는 어떡하죠? 그건 그냥 놔둬라. 1200명 중에 30여 명만 연행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게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동희의 지금 이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6가지. 일단 비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 구매에 대해서도 시기, 그 다음에 개수, 세트의 개수,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부하들과 논의를 통해 소극적으로, 그리고 30명 외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그냥 출근시켜라 등등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놓고
국헌문란 목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입증이 가능한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만과 폭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가 뭔가 좀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 그렇기 때문에 인원 선발 부분도 무단이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정보사 예규에는 정보사의 인원에 대한 그 부대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이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오늘 또 가만히 들어봤는데 김용현이라는 부분은 빼고 노상원 그리고 문상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은 민간인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의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거는 김용현의 지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쟁점 세 번째는 바로 간접정범입니다. 지금 피고인 정성욱을 행동대장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저 법리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금 91조 2호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말살될 뻔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될 뻔했다라는 추상적 판단. 91조 2호에서 말하는 기능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은 과연 추상적 위험일까요? 구체적인 위험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롯데리에서 너희들이 만나서 지금 그런 논의를 했고 인원 선발에 대한 논의를 했고 물품 구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 자, 그럼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뭐 실행행위가 있습니까? 주요 임무 종사라고 했는데 이상민은 그날 전화라도 했습니다. 박성재도 그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라도 했습니다. 그 뜻을 실행하려고. 지금 정성욱은 아무런 실행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형법 90조 예비 음모로 실행행위가 없으니까 예비 음모로 너희들 준비했지. 그때도 물론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입증이 가능해야 되지만 예비 음모도 아니고 부대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 보고 실행행위가 있었다. 종사가 있었다. 그래서 87조 2호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1단, 수사 2단, 수사 3단 이렇게 되어 있고 수사 3단에 바로 정성욱이 단장이고 수사 1단이 김용군입니다. 제가 근이라고 적었는데 김용군입니다. 김용군은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96도 3376 전두환 내란숙의 판례. 이때 헌법 파괴입니다. 헌법 파괴의 인식과 인용 이것에 대한 미필적이라도 이것이 증거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정성욱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특검이 제시한 것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그 인원 선발하라고 한 것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문상호 지시. 그리고 그 인원이 모이게 한 것도 그날 12월 3일 모이게 한 것도 문상호가 현장 와서 지시해서 모였고 그날 해산한 것도 문상호가 해산하라고 그래서 해산했습니다. 모두 문상호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의 결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된 계기가 과연 특검이 어떻게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가. 오로지 저는 윤석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지금 군을 파괴시켰는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가. 왜 법 적용을 자 여인영에서 바로 그대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영은 장군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계 군용법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금 내란 재판에서는 반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에게 반란수계 그리고 군용법 14조 8호에 따라 사형이 있는 왜 병합해서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세 명,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다시는 대한민국에 없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행동했던 이 군인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구들, 이 도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 파면의 의미는 각자의 잘 나갔던 엘리트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몽땅 다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하던가, 왜 상층부는 법 적용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층부는 도구에 불과한데 행동대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관계에 합리적 의심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그렇게 임무수행을 하는지 끝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성호 피고인, 예, 추후 변론 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96년 3월 소위로 인간 이후에 99년 12월 대의진급과 동시에 정보사령부 여단에 보직되었고 저녁 시까지 여단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여단은 국내 유일한 평시에 총성 없는 전쟁의 정보전을 수행하는 인간정보, 즉 공작을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단의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명령은 전시의 명령과 같이 받아들여 배웠으며 또한 양성되었고 명령이 하달되면 수행하는 공작 경우로 저 역시 양성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 다른 인원에 의해서 제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저는 중국에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지휘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1년 동안 감시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복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명령만 저를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24년간 오로지 공작 업무만 수행하였고 일반적인 군인과 다른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군, 한국에 대해서 무지한 편입니다. 한국군의 편제, 지휘구조 등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공작 임무 수행간 피포될 경우 아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경과 같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발령되며 어떤 부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군 대령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내용인데 대령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왜 모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서 실행을 의지를 갖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공작이라는 것이 아주 치밀하고 예측되는 모든 상황까지 판단해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작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1개월 전에 수립을 하고 최소한 그 보고서만 해도 30에서 50페이지 이상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메모란 메모지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로만 느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러한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에 갈 수 있다. 장관님 지시나 명령이 있으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에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언급을 하였을 때 또한 헌법기관의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정부기관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무지한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설명받은 적이 없고 단지 군인으로서 장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상급지휘관의 지시를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저희 조직은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전시명령과 동일하게 받으도록 교육받고 양성되어 온 저 역시 사령관의 지시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직 여단에서 공작 조직 안에서 공작 업무만 수행했고 양성되어 온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신변의 위협이 있더라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상급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에 근무했고 복종하며 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계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나 목적조차 모른 채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